간단히 말하면 내가 어떤 상품을 사려고 할 때 고객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스피커를 사고 싶어요. 또는 블루투스 마이크를 사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검색창에다 블루투스 마이크 이런 식으로 치실 거예요. 네, 이렇게 쳐서 들어가 보면요. 일단 파워링크 광고가 보이고 그 다음 네이버 쇼핑이 보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보았을 때 이 마이크가 좋을지 이 마이크가 좋을지 이런 마이크가 좋을지 가격대도 천차만별인데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냐면 바로 블로그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블로그의 글을 제가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블루투스 노래방 마이크가 이렇게 후기 형태로 올라가져 있고, 이렇게 후기를 보고 보면 이렇게 동영상도 나와요. 그죠? 이렇게 포장 뭐 여는 거 뭐 이런 거 찍은 거 같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쓴대요. 요거 이제 어떻게 쓰는지 작동 영상이겠죠? 이렇게 아마 소리도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나요? 여기서는 이렇게 뭐 블루투스 연결하는 방법이라든지 여기서 나오겠다. 아, 내가 음소거를 해놨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영상을 이렇게 우리가 후기를 남겨놓고 이거를 눌렀을 때 사러 넘어가게 그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이런 데도 볼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추천해요 라고 하고 마이크를 사러 갈 수 있게 연결을 해서 물건을 살 수 있게 바로 이렇게 연동을 시켜 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절차를 거쳐서 고객이 들어온다 라고 한다면 일단은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을 때 제일 많이 드는 게 3.74%, 그죠? 네이버 수수료 2%가 추가로 붙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혹시 우리가 스타트 제로 수수료에 해당이 된다면 따로 수수료 없이 물건을 팔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상품을 선전을 해서 가져오게끔 할 수 있고, 또 이런 경우는 좋은 점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이 블루투스 마이크를 사려고 이렇게 네이버 쇼핑에서 눌러봤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가격이 쫙 비교가 돼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싼 가격을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가 있지만 이렇게 블로그로 후기를 찾아서 들어오신 분들의 경우는 이 물건을 사러 링크를 따라 눌러서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도 내가 가격 경쟁을 조금 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블로그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도 사람들이 이 어떤 후기를 보기 위해서 많이 또 찾아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블로그에 많이 방문을 하게 되니까 추가적으로 부수입을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으시긴 하겠지만 블로그를 작성을 하시는 방법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블로그를 좀 다뤄볼 건데요. 7페이지에는 블로그란 무엇인가요? 해서 간단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일단 내 관심사에 따라서 블로그에는 내 일기를 남길 수도 있고요. 내 칼럼을 적을 수도 있고 나의 기사를 적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시인이다. 그렇다면 내가 시를 한 편씩 블로그에다 올려서 보는 것도 가능할 테고요. 아니면 내가 웹툰 작가라면 웹툰을 올려서 나의 인지도를 높이는 용도로 쓰실 수도 있겠죠. 또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 내가 파워포인트를 되게 잘해요. 그럼 파워포인트 템플릿 같은 것들을 실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요. 그리고 그 템플릿들을 블로그라든지 우리가 인스타그램 같은데 소소하게 조그마한 팁들을 넣어 놓은 다음에 요런 팁들이 적용이 된 템플릿을 팔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그거를 사러 또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부수입을 없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쇼핑몰, 즉 스마트 스토어만 다루시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가격 경쟁을 피할 수가 없고 워낙에 또 레드오션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스마트 스토어를 다루니까요. 그 중에서는 내가 만약에 블로그를 이용해서 내 상품을 홍보를 할 수 있다면 그 중에서도 당연히 판매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또 경로가 또 한 가지는 아닌 게 우리가 블로그를 통해서 블로그 마켓을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사업자의 경우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블로그 마켓을 이용해서 블로그 안에서 실제 쇼핑몰처럼 그렇게 마켓을 여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블로그를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블로그를 왜 사용할까요? 라는 부분을 읽어보자면 사람들하고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 기업에서는 어떤 소식이나 홍보, 광고를 하는 도구로 쓸 수도 있고 주제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블로그를 운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SNS에 공유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에는 블로그 구상하기가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블로그를 운영할 때 목적을 정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쇼핑몰을 운영한다라는 부분에서 제품을 홍보하고 소개하는 목적이 주로 된 부분이겠지만 꼭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블로그는 사용하실 수 있으시니까 간단하게 내가 일상을 올리겠다. 그럼 일상용으로 블로그를 운영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만약에 어떤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용도로 쓰시겠다. 그럼 그 용도로 활용하시면 돼요. 자, 블로그 운영 목표 정하기에서는 블로그를 운영해서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고요. 블로그 대상 정하기에서는 어떤 대상들이 봐줬으면 하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블로그 주제 정하기는 블로그를 꾸준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주제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블로그명, 즉 제목을 짓는 건데 이 블로그가 무엇을 하는 블로그인지를 알 수 있는지 생각하는 거고요. 블로그 카테고리 구상하기, 이 부분은 내 블로그의 게시물을 잘 정리할 수 있나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블로그를 구성을 할 테고 이제 블로그를 시작을 하겠죠. 자, 다들 네이버에는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실 거니까 일단 로그인을 좀 해볼까요? 자, 네이버에 로그인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일단 네이버에는 아이디는 3개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이디 중에 1개를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은 다들 되어 있을 것이므로 넘겨서 볼 건데 12페이지서부터 볼게요. 자, 블로그를 갈 때는 내가 로그인을 하고 나서 오른쪽에 보시면 블로그라는 메뉴가 있고요. 이 메뉴를 눌러서 내 블로그를 누르시면 현재 내 블로그로 찾아 들어오실 수가 있으세요. 자, 블로그의 구성은 아마 저랑은 조금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긴 할 텐데요. 특별히 다를 건 없어요. 제가 여기다 타이틀만 넣어 놓은 거 정도거든요. 실제 제가 블로그를 그래서 잠시 스킨을 바꿀게요. 잠깐만 블로그로 들어가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13페이지. 자, 이 윗부분은 블로그의 타이틀이 적혀 있는 부분이에요. 타이틀이라는 건 제목이죠. 간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블로그의 간판이 되는 부분이더라. 해서 나중에는 이 타이틀을 이쁘게 꾸며 놓을 계획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포토샵을 좀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더 욕심을 내서 꾸민다면 블로그의 스킨을 제작해서 넣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 부분은 포스트 영역이라고 해요. 제가 일단 포스트를 작성한 영역이 이 부분에 이제 보여지네요. 근데 포스트가 보통 이렇게 1단형 레이아웃을 쓰는 경우도 있고 2단형 레이아웃 또는 3단형 레이아웃을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요런 부분이 바로 타이틀 프로필 영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 프로필이 보이는 영역이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카테고리, 그리고 이후 커넥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각각의 설명은 옆에 적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4페이지에 블로그 기본정보 입력서부터 우리가 해볼 건데요. 자, 예를 들어 다시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가 만약에 고객의 입장에서 무엇인가를 검색을 해요. 또 뭐 꼭 뭐 쇼핑몰의 상품 말고도 다른 걸 상품을 찾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미백 크림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뭐 미백 크림 추천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브랜드의 미백 크림을 찾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럼 역시 파워링크가 나오고 네이버 쇼핑이 나오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뷰잖아요. 자, 이때 보시면 여기 유니스의 뭐 뷰티, 패션, 인테리어, 플레이팅 공간이라고 적혀있는 이런 글이 바로 블로그의 제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블로그의 제목 부분은요, 내 블로그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블로그인지를 간단히 적어주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분은 어때요? 엄지스 뷰티 라이프, 엄지청. 이분은 딱 봤을 때 아, 뷰티 제품들에 대한 블로거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이런 식으로 이름을 알아보기 쉽게, 그러니까는 고객들이 딱 들어왔을 때 아, 이게 어떤 블로그겠구나를 알아보기 쉽게 적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기본적인 블로그의 이름은 누구누구누구 님의 블로그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포스팅을 올리는 입장에서는 그게 눈에 잘 안 띄는데요. 포스팅을 찾는 입장에서는 그게 보여요. 그래서 아, 이게 초짜가 적은 거구나, 이게 너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블로그의 제목을 한번 고쳐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블로그는 위쪽에 오른쪽 상단에 내 메뉴에 관리라는 메뉴가 있어요. 프로필 아래쪽에도 관리 메뉴가 있고 내 메뉴의 관리를 눌러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블로그를 관리하는 창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기본 설정의 블로그 정보에서 블로그 명이나 별명, 소개글 등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요, 이 블로그는 서브 블로그로 일상 리뷰 같은 것들을 올리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저는 일단 기관의 블로그가 있고 또 기관의 블로그 다른 서브 블로그가 있고 그 다음 제 일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올리면서 어디 이제 업체 리뷰라든지 아니면 제품에 대한 리뷰를 올리는 블로그를 하나 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해당하는 블로그가 리뷰 블로그를 제가 잠깐 열었어요. 그래서 블로그명은 그냥 엘리의 일상 리뷰라고 해놨는데 이 이름도 내 맘대로 지어도 되기는 해요. 하지만 가급적이면 아, 내가 리뷰에 관련된 거를 주로 올리는 블로그예요 라는 걸 사람들한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름에 리뷰가 들어가 있으면 좋겠죠. 자, 그 다음 별명은 블로그에 들어왔을 때 내 블로그에 누군가가 댓글을 남긴다면 답글을 적는다든지 내가 이제 활동을 할 때에 애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별명도 너무 딱딱하게 짓지 마시고 약간 이 블로그와 좀 비슷한 분위기의 별명을 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소개글. 내 블로그를 소개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글을 작성을 해주시고요. 내 블로그의 주제는 어떠한지 블로그의 주제도 대략적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니까 편하게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요 네 가지인가요? 하나, 둘, 셋, 넷. 그죠? 4개 설정 먼저 해주시고 이따가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나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 등을 넣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이 프로필 이미지는 가로는 160일 이상 되는 썸네일로 생성을 하는데요. 이건 신경 쓸 거 없이 일단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블로그를 모바일에서도 보잖아요. PC에서는 가로든 세로든 블로그 프로필이 나오지만 모바일에서는 가로 세로 이미지로 넣었던 것이 정원으로 잘려서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를 넣으실 때는 정원 안에 내가 나타내고 싶은 게 들어가도록 만드셔야 돼요.
자, 저희 미리 캔버스를 활용해서 만들어 볼까 하는데, 물론 포토샵으로 제작하실 분들은 포토샵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위쪽에 플러스 눌러볼까요? 자, 네이버로 가서 미리 캔버스 이렇게 적어볼게요. 우리 옛날에 미리 캔버스 들어갔던 거 기억해요? 복습 겸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여기 로그인 하기가 뜨고요. 여기 우리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하셨었을 거예요. 요거 눌러서 들어가시면 돼요. 저는 구글로 만들었어서 구글로 들어갈게요. 만약에 내가 저장해 놓은 이미지가 있어서 그 이미지를 쓰겠다 하시면은 물론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작을 하실 때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디자인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뭐 그냥 인스타그램이나 카드뉴스 정도면 1대1 사이즈니까 이렇게 눌러놓고 프로필 이미지로 꾸밀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죠. 뭐 이런 것들을 써도 되지만 너무 복잡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조그만 이미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 사진이나 요소로 가셔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이 배경의 색깔을 바꾸실 분은 위쪽에 여기 물감 모양 있죠? 여기 배경 색상이라 이 부분을 눌러서 색깔을 골라주시면 색깔이 들어가지고요. 여기다가 내가 꾸며서 넣을 요소를 하나 검색을 하는데 뭐가 예쁠까요? 뭐 소녀다 라고 하면 이렇게 소녀를 쳐보면 또 귀여운 소녀들이 나오거든요. 아니면 곰돌이다. 곰돌이 이렇게 쳐보면 곰돌이 사진들이 귀엽게 또 나와요. 여기서 왕관 쓴 건 안 되고 왕관 안 쓴 거 중에 괜찮은 거 있으면 이런 거 그냥 골라서 만드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도 귀엽네요. 그냥 1대1 사이즈면 될 것 같아요. 따로 뭐 큰 사이즈를 주실 건 없고, 만약에 난 이런 거 좀 유치하다, 싫다 하시면 사진을 넣어도 돼요. 당연히 사진을 그냥 뭐 일상이라든지 뭔가를 쳐보면 이런 어떤 사진들이 나와요. 그런 사진을 선택해서 끌어다 넣고 크기는 적당하게 조절해서 누르면 되니까. 그쵸? 아니면은 여행이다. 그럼 여행에 관련된 사진들도 나올 테니까 이런 거 선택해서 크기 조절해서 늘려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 맞춰서 저장하면 되죠. 그리고 내가 만약 이름을 적어서 놓고 싶다. 그러니까 뭐 제목 같은 거요. 그럼 텍스트 눌러서 제목 텍스트 적고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 엘리의 일상 리뷰 이렇게 해서 크기도 적당하게 바꾸고, 포토샵 하다 미리 캔버스 하면 너무 쉬운 느낌이실 텐데, 네. 글자색이나 외곽선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만큼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글씨체도 요 글씨체가 마음에 안 든다면 글씨체를 마음에 드는 걸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디자인은 진짜 맘대로, 예, 어떤 디자인이 나올진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마음에 들게 디자인 꾸며서 배경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저는 만약에 내가 사진이 있다, 내 사진이 있다, 내가 내 사진을 넣겠다, 그거는 업로드해서 넣으시면 돼요. 파일 업로드해서. 네, 이 업로드 해놨던 것들 보이네요. 그래서 내가 직접 내 사진으로 직접 넣겠다면 그냥 이렇게 업로드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저번에 우리 사진을 컴퓨터로 옮기는 거를 한 적이 있죠? 네, 그런 거를 이용해서 사진을 넣었다면 가능할 거예요.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만약에 기존에 갖고 있는 사진이 있다면 넣고, 아까 순서는 뭐 맨디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만 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거 조절하시면서 오랜만에 또 우리가 미리 캔버스를 다루다 보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질문 주세요. 자, 마음에 들게 꾸몄다면 저는 요 위쪽에 이렇게 놓을게요. 마음에 들게 꾸몄다면 여기 위쪽에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나중에도 쓸 거면 제목도 적을게요. 제목은 프로필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다운로드 하고 빠른 다운로드 해서 우리 폴더 있던가요? 저번에 만들어 놓은 거? 없으면 바탕화면에 뭐 새 폴더 하나 만들어서 보관하면 되니까. 그러면 폴더 만들어서 저장하면 거기 이제 저장이 됐고, 그거를 우리 블로그로 와서 프로필 이미지에 등록하면 되죠. 아까 제가 바탕화면에 엘리라고 이름을 줬고요. 요거 선택해서 만약에 등록하면은 여기가 바뀌어요. 바뀌었죠? 자, 여기 사업자 확인이라는 거는 블로그를 상거래 목적으로 운영할 때 사업자 정보를 표시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내가 만약 블로그에서 아까처럼 블로그 마켓을 운영한다든지 블로그에서 어떤 수익을 얻는다라고 할 때 사업자 정보 표시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설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요거는 여기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위젯에서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네이버 톡톡 연결이라는 게 있는데, 네이버 톡톡 채팅으로 내가 만약에 연결해서 상담을 받고자 한다면 네이버 톡톡 연결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네이버 톡톡 연결이 뜨지 않죠. 이거는 왜 뜨게 되는 거냐면 제가 네이버 톡톡 관리자 센터에서 가입을 했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자, 일단 확인 눌러 놓을게요.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뜨거든 확인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자, 그럼 우리 블로그에 제일 처음에 기본 정보를 다 넣었고요. 일단 두 번째로는 우리 네이버 톡톡을 다음에 연결을 해놓기 위해서 네이버 톡톡에 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상단에 플러스 표시 보이시죠? 새 탭을 눌러서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하겠습니다.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를 찾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를 찾아 들어오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네이버 톡톡에 파트너 센터를 찾아 들어올 수 있고, 시작하기를 누르셔서 우리가 이제 로그인 하시고 계정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계정은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삭제하실 때도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편하게 만드시면 돼요. 톡톡 계정을 만드실 때는 따로 연결할 서비스는 없으므로 건너뛰시고요. 개인으로 해서 만드시되, 프로필 이미지는 아까 만든 이미지 있으니까 그거 넣으시고 프로필명을 적으신 후에 사용 신청하시면 검수 중이라고 뜰 거예요. 하루 있다가부터 쓸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신청만 먼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는 다시 닫도록 할게요. 미리 캔버스도 지금 당장은 필요 없으니까 닫을 거예요. 아까 여기 확인까지 눌러서 반영이 된 거죠. 그러면 이 기본 정보에 있는 나머지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제 메뉴로 갈 거예요. 자, 일단 프로필 정보라는 데는 제 이제 프로필이 보이고, 기본 에디터 정보에는 아마 스마트 에디터 1 버전으로 맞춰져 있을 거예요. 11월부터 2.0 버전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블로그 초기화는요, 내 블로그를 아예 싹 지우고 초기화를 하겠다라고 할 때 블로그 초기화를 하시는 거예요. 방문 집계 보호 설정이란 부분도 성별, 연령별 방문자 통계에 나의 방문이 집계되도록 하는 건데, 내가 직접적으로 언제 들어왔다 이게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내가 방문한 그 블로그의 방문자 통계에
예를 들어 뭐 30대 여자가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찍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콘텐츠 공유 설정에 CCL 설정은 지금 현재 사용 안함으로 맞춰져 있는데요. 이 사용 안함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 블로그는 나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나의 어떤 창작 글을 적는 곳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글에는 저작권이라는 게 있어요. 저작권이라는 거는 그 글을 적은 사람의 저작자의 권리를 위한 게 이제 저작권인데요. 그거를 우리가 그냥 공개해서 풀어주는 경우들이 있죠. 그게 바로 CCL이에요. 사용 안함이라는 게 되어 있다는 건 실제 내가 적은 글을 공유 안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큰 영향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뜻이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 출처 사용 설정 요건 이제 사용과 사용 안함이 있는데요. 간혹 들어서 우리가 검색을 해서 뭔가를 찾을 때요. 아까 제가 이렇게 쳤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블로그 한 개 들어왔어요. 그러고 이 블로그에서 내가 드래그를 해보려고 하니까 블로그에 지정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블록 지정을 못하게 막아놓는 그런 메뉴인데 이 오른쪽 버튼 금지가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한다고 못 가져가진 않아요. 만약에 내가 이걸 퍼가야 되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F12번을 누르면 이렇게 개발자 모드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톱니바퀴 하고 맨 밑에 보시면 디세이블 자바스크립트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 체크를 해놓고 나서 보면 이렇게 다 블록 지정이 되고요. 오른쪽에서 복사해서 내가 쓸 곳에 예를 들어 뭐 메모장에다 해볼게요. 붙이는 게 됩니다. 네, 사실 이렇게 가져다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체크할 줄 모르는 분들은 여전히 못 가져가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오히려 내가 이제 필요한 경우에 또 긁어 가셔야 될 수도 있다 보니 설명드리고자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스팸 차단이라는 게 있는데요. 만약에 스팸이라는 건 뭐냐면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문자가 오는 거 이런 걸 스팸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이제 댓글을 단다든지 안보글의 패턴을 분석해서 스팸인 것을 차단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고요. 차단된 글은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댓글 안보글에 대한 권한도 볼 수 있고 만약에 이웃의 경우는 누가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어요. 제 이웃이 최근 글이 8월 7일, 7월 20일 이때 이제 최근 글이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 이웃은 활동을 좀 잘 안 하는 그룹이 안 하는 이웃이구나. 이 이웃은 꾸준히 글을 잘 올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웃은 사실 나중에 설명은 다시 하겠지만 우리가 서로 이제 응원을 하면서도 같이 공감도 눌러주고 댓글도 적어주면서 블로그를 같이 키워나가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이제 이 옆에 꾸미기 설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 책에서는요. 1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바로 블로그 기본 디자인 설정하기라는 부분인데요. 블로그 프로필 영역의 관리에서 꾸미기 설정을 들어온 거예요. 여기 스킨 선택이란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 보면 다양한 스킨들이 있고 여기 네이버가 제공해주는 여러가지 스킨 중에 마음에 드는 스킨이 있다면 선택해서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킨이 혹시 마음에 드는 게 있나 간단하게 한번 보시고요. 마음에 드는 스킨 있으시면 눌러서 적용하시면 돼요. 책에서는 20페이지를 보면은 가을 속으로인가요? 여기 8번 페이지에 있는 가을 속으로라는 이 스킨을 썼는데요. 꼭 이걸 써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마음에 드는 스킨을 쓰시면 되고
요즘은 저렇게 복잡해 보이는 스킨보다는 깔끔한 스킨을 더 많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아까 누른 스킨은 요 도큐먼트 스킨을 눌렀었어요. 자, 스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스킨은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시니까 마음에 드는 스킨 그냥 누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디자인 설정의 레이아웃 위젯 설정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엔 레이아웃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페이지는 20페이지예요. 저희 보고 있는 거. 그리고 4번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에요. 자, 레이아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일단 제가 쓰는 레이아웃은 1단형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1단형 레이아웃의 장점은 일단은 화면을 다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넓게 볼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돼요. 또 하나의 장점은 우리가 만약에 홈페이지형 블로그라고 해서 블로그 자체를 홈페이지 같은 느낌으로 살짝 커스텀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위쪽에다가 위젯을 배치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형 블로그로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1단형 레이아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1단형 레이아웃을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블로그들이 많이들 활용하고 있는데 많이 쓰는 레이아웃은 1단형 말고 2단형도 해당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유니스 여길 들어와서 봤어요. 그랬더니 얘네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쓰고 있나 보니까 1단형 레이아웃을 쓰고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그 밑에 엄지스 뷰티는 얘도 지금 1단형 레이아웃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요의 지구별 얘는 2단형 레이아웃이에요. 2단형은 일단 옆에 이렇게 카테고리나 프로필이 들어갑니다. 보통 2단형 레이아웃 중에 보통은 이쪽에 카테고리나 프로필이 들어가고 이쪽에 이제 포스팅이 들어가는데 이분은 이렇게 선택을 하셨네요. 자, 1단형 레이아웃과 차이점을 한번 보자면 1단형 레이아웃은 옆으로 넓게 보여요. 그러니까 포스팅 자체가 굉장히 큼지막하게 보이죠. 반면 2단형 레이아웃은 이렇게 좁아져요. 갑자기 1단형보다 2단형 보니까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네, 이렇게 작게 나옵니다. 그리고 일단은 위젯이라는 거를 아직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위젯에 대해 얘기를 드리면 1단형은 위쪽에 위젯을 배치할 수 있지만 위쪽이나 아래쪽에 가능하지만 2단형은요 옆으로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은 왼쪽 이렇게 옆으로만 위젯을 배치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3단형 레이아웃은 사실 거의 쓰지는 않아요. 3단형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이 보이지 않을 건데요. 일단 3단형 레이아웃은 양쪽으로도 다 있다 보니까 포스팅 자체가 되게 좁게 보이는 게 3단형 레이아웃이에요. 그래서 저도 추천하지 않고 요즘 그래도 3단형을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되겠죠. 보통은 이렇게 리뷰를 올리거나 아니면은 어떤 상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들은요. 이런 식으로 해서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만들기도 해요. 얘가 홈페이지 같죠? 실제는 블로그인데 이 부분을 누르면 그 해당 메뉴로 넘어가는 형태로 위젯이라는 걸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처럼 보이는 블로그다라고 해서 홈페이지형 블로그라고 하고요.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서 연결해 놓게 된다면 내가 딱 누르면 뭐 예를 들어 유튜브로 간다든지 이렇게 꾸밀 수가 있어서 더 좋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쉽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위젯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거기에다가 HTML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어렵기는 해요. 그리고 요거 디자인은 아마 포토샵으로 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HTML까지 막 다루고 이러진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는 위쪽에 프로필을 만드는 형식으로 꾸며볼까 해요. 아까 어느 분이 그걸 쓴 것 같긴 했었는데 이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조그만하게 들어가는 간판이 바로 프로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판 프로필을 만들어 보는 거, 그거를 저희는 할게요. 자, 설명은 다 한 것 같고요. 자, 이제 한번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아웃은요, 일단 1단형 하실 분은 1단형, 2단형 하실 분은 2단형을 고르시면 돼요. 저는 1단형을 추천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전체 정렬은 중앙으로, 글 영역은 넓게로 놓을게요. 그리고 이 밑에 메뉴 사용에선 타이틀을 우리가 넣어서 꾸밀 거기 때문에 타이틀은 체크가 되어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위젯은 내가 넣고 싶은 걸 그냥 눌러서 넣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달력을 누르면 달력이라는 위젯이 여기 나올 텐데요. 아래다 두려면 이렇게 두면 되고, 이 달력이라는 위젯을 끌어다 위에다 놓을 거면 끌어다가 이렇게 위쪽으로 가져다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력을 내가 놓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위젯을 끌어다 놓을 수가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은 사업자 정보라고 있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건데, 내가 만약에 블로그로 어떤 부수익을 얻는다고 한다면 이런 사업자 정보를 넣어서 등록해 두시면 좋아요. 근데 만약에 그냥 일상 블로그다 라고 한다면 굳이 사업자 정보를 넣을 필요는 없겠죠? 자, 위젯 직접 등록이라는 거는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디론가 연결될 위젯을 만들 때 위젯 직접 등록을 활용하실 수 있는 메뉴예요. 일단 그 정도만 얘기를 드릴게요. 자, 구성 대략적으로 꾸며 두셨다면 적용 한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을 블로그에 적용하시겠습니까? 떴는데요. 확인 누르시면 적용이 되겠죠? 필요 없으니까 닫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타이틀을 한번 제작을 해볼 거예요. 페이지상으로는 카테고리가 먼저 나오긴 하지만 뒤쪽으로 조금 넘어가서 볼게요. 어디를 보실 거냐면 36페이지. 책에서는 미리 캔버스를 이용한 게 아니라 그냥 기본 이미지를 적용해서 블로그 타이틀을 만들었어요. 물론 우리도 그냥 기본 이미지를 넣어도 되긴 하지만요. 그래도 배웠잖아요. 그쵸? 블로그도 배우고 미리 캔버스도 배우고 했으니까 조금 이쁘게 한번 꾸며서 블로그의 위쪽에 타이틀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타이틀을 만들러 가는 건 내 메뉴에 보시면 여기 세부 디자인 설정이라고 보이죠?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내 메뉴에 세부 디자인 설정. 이렇게 누르시면요, 디자인을 꾸밀 수 있는 창으로 넘어와지는데, 스킨 배경은 그냥 컬러 흰색으로 저는 보통 꾸미라고 하고 있고요. 타이틀, 우리가 할 게 지금 타이틀이에요. 타이틀로 가서 직접 등록을 보시면 가로가 966, 세로가 50에서부터 600픽셀로 만들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직접 등록에 가로를 966으로 제작을 하고 세로는 내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생각해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디서 만들까요? 포토샵이 더 나아요? 아니면은 미리 캔버스가 더 나아요? 아마 좀 익숙한 것으로 나와 미리 캔버스가 좀 더 쉽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저도 미리 캔버스에서 일단 제작을 하러 가볼게요. 자, 그러면 위쪽에 다시 플러스를 눌러서 미리 캔버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다가 미리 캔버스라고 적어볼게요. 미리 캔버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아까 로그인 했죠? 아마 로그인 되어 있을 거예요. 바로 시작하기. 자, 일단 여기까지 들어오셨는지 확인한 후에 사이즈 맞추는 거 얘기할게요. 자, 여기 설정 옆에 이 사이즈 조정하는 부분을 클릭하시고 직접 입력을 누를게요. 가로는 아까 사이즈가 966이었죠?
세로는 50에서 600 픽셀까지 가능한데 몇 정도 만들까요? 한 400 만들까요? 사이즈는 나중에 내 맘대로 더 크게 만드셔도 돼요. 600까지 가능해요. 적용하기. 저는 966에 400 픽셀로 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창을 열었고 여기다가 그냥 사진을 제가 분홍이라 쳐보니까 분홍에 관련된 이미지들이 나오네요. 저는요 이런 이미지 중에 가져올까요? 아니면 뭐 바다도 좋고 맘대로 편한 이미지 쓰세요. 꼭 분홍 안 찾아도 돼요. 제가 그냥 분홍색을 좋아할 뿐이에요. 자,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있으면 그런 디자인을 깔아서 한번 넣어볼까요? 나중에 더 이쁘게는 수정하셔도 돼요. 아니면 이런 거 넣기 싫으면요 템플릿에 가셔서 보셔도 돼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템플릿이 있으면 꼭 눌러서 적용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왕관 들어간 거 빼고 하려면 마음에 드시는 거 이제 고르시면 되고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끌어서 아까처럼 칸 채우기 하신다 생각하시고 채우시면 쉬워요. 그렇게 뭐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 뭐 물론 복잡하게 만드실 분은 그렇게 하셔도 당연히 상관없어요. 아니면 해변 이렇게 쳐볼까요? 바닷가? 이런 바닷가 사진도 있으니까 이런 걸 넣어가지고 꾸며도 되죠. 자,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줄을 넣겠다 라고 한다면 요소에서 도형에 가면 도형 있거든요. 사각형을 제가 이렇게 길게 늘려서 왜 우리 저번에 그 포인트 준 것처럼 이 밑에다 깔아놓고 색깔을 여기 바다에 있는 파란색 가져올게요. 이런 식으로 설정해서 내가 만드셔도 돼요. 맘대로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글을 적을 거면 텍스트에서 여기다가 제목 텍스트 해서 이렇게 적어도 되죠. 글씨는 그냥 적는 거보단 글씨체를 마음에 드는 거를 골라서 넣을게요. 그래야 이쁘게 적히겠죠. 글씨 적을 때 저는 흰색으로 하고 싶다. 그럼 흰색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안 보이네. 그러면 그림자를 넣겠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야 정말 하기 나름이니까요. 아마 만드실 때 저보다 더 이쁘게 만드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 들어요. 바다의 고양이는 어울리진 않는 것 같고
근데 저도 잘 하는 편은 아니라서. 자, 어쨌든 대략적으로 꾸몄다. 너무 복잡하게 꾸미는 것보다는 전 좀 단순한 게 더 좋은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제목을 그래도 알아보기 쉽게 타이틀 이렇게 해놓고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죠. PNG로 그냥 할게요. 빠른 다운로드. 그리고 아까 전에 저장했던 폴더가 아마 바로 뜰 텐데 거기다 그냥 저장하시면 되죠. 저장이 되었다면 다시 본인 블로그에 타이틀에서 파일 등록을 해서 타이틀을 선택하고 영역 높이가 아까 400이었으니까 높이를 400으로 고쳐서 적용하시면 이렇게 타이틀이 멋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요 화질은요, 만약에 조금 더 좋게 가져오려면 PNG를 고화질로 가져오시면 돼요. 다운받을 때 빠른 다운로드가 있고 고해상도 다운로드가 있죠. 빠른 다운로드는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대신에 해상도가 조금 안 좋아요.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타이틀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바꿔보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을게요. 자, 다시 앞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22페이지예요. 카테고리 작성 및 관리하기 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블로그에 글을 적기 전에 카테고리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블로그에 카테고리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요 카테고리 옆에 전체 보기 옆에 에디트라고 있을 거예요. 요 부분을 눌러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렇게 블로그를 수정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수정할 수 있는 메뉴로 들어와져요. 자, 카테고리를 추가하실 때는 카테고리 전체 보기에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로 카테고리를 추가를 해주시면요. 밑에 이렇게 게시판이 생겨요. 그리고 이 게시판에다가 이름을 적으면 되죠. 지금은 여행을 떠나요 라고 책에서는 적었네요. 물론 다른 이름으로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난 아직 잘 이름을 모르겠다, 뭘로 지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동일하게 여행을 떠나요 라고 적으셔도 돼요. 어차피 카테고리 명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고 제거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똑같이 이름을 줄게요. 그 다음에 여행을 떠나요 만들었고 또 다른 카테고리를 만들 거라면 다시 카테고리 전체 보기를 누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23페이지 3번이죠. 카테고리 전체 보기를 누르고 똑같이 카테고리 추가를 누르면 또 마찬가지로 밑에 게시판이 생깁니다. 그러면 책 24페이지를 보시면 건강을 지켜요, 맛집을 찾아요, 일상을 누려요 있네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 또 만들려면 또 카테고리 전체 보기 누르고 카테고리 추가. 그래서 여기다가는 맛집을 찾아요. 또 위로 가서 카테고리 전체 보기 누르고 카테고리 추가. 여기는 일상을 누려요.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한번 4개 만들어 보세요. 물론 내가 이대로 말고 나는 다른 이름으로 줄 거야 라고 한다면 다른 이름으로 설정하시면 돼요. 근데 아직은 이름 짓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책대로 지었다가 나중에 수정해도 되니까 참고로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잘 되셨다면 확인 눌러서 적용하시면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라고 뜨고 실제 블로그로 나가서 보셨을 때 카테고리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카테고리는 얼추 하셨다면 상단 메뉴 설정으로 갈게요. 27페이지. 우리 카테고리 다 설정해서 나왔다면 다시 내 메뉴에 관리로 갈게요. 오른쪽 상단 내 메뉴에 관리 클릭. 자, 여기 메뉴글 동영상 관리의 상단 메뉴 설정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메뉴라는 거는요, 블로그의 위쪽에 나타날 메뉴를 말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블로그를 찾아 들어왔을 때
이 위에 보니까 뭐 베이스, 립, 아이스, 뭐 etc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요 폴더도 보이죠? 얘네들이 상단 메뉴인데 우리가 카테고리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중에 주로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니까 주로 내가 활용하는 카테고리들을 이 위쪽에 따로 빼낼 수 있는 걸 상단 메뉴라고 해요. 1단형 레이아웃은 카테고리가 이렇게 보이게도 해줄 수 있지만 밑으로 내려버릴 수도 있고, 또 프롤로그로 볼 때는 카테고리가 보이질 않거든요. 그럴 때 요 위쪽에 아까 빼놓은 4개의 상단 메뉴는 위쪽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주로 쓰는 카테고리를 빼놓는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메뉴 글 동영상 관리의 상단 메뉴 설정으로 들어왔고요. 이 밑에 보시면 아까 만든 카테고리들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 내가 주력으로 할 카테고리 4개를 여기다 꺼내 놓으면 돼요. 우리 어차피 4개 만들었으면 선택해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4개까지 카테고리를 뺄 수가 있고요. 확인 눌러서 확인 눌러보시면 내블로그 갔을 때 이 상단에 아까 빼놓은 4개의 카테고리들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가 여러 개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여러 개의 카테고리 중에 주력으로 쓰실 카테고리 4개를 빼서 상단에 배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내 메뉴의 관리로 다시 가서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좀 전에 우리가 했던 게 기본 설정과 꾸미기 설정까지 꾸며보았습니다. 어렵진 않으셨죠? 자, 여기 꾸미기 설정에서 세부 디자인 타이틀 이런 것들을 꾸며보신 건데 아마 나중에 또 바꿀 때도 마음에 드는 디자인으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을 거라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메뉴 글 동영상 관리 쪽을 좀만 더 볼게요. 좀 전에 본 게 상단 메뉴 설정과 블로그예요. 그래서 우리 요 블로그가 아까 카테고리 옆에 더보기 요거 누른 거랑 똑같다는 거, 에디트 누른 거랑 똑같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요거랑 요게 모양이 다르죠. 요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블로그를 만들 때 만들어진 거는 블로그형 글보기 형태예요. 자, 얘네들은 보통 어떻게 열리냐면, 제가 잠깐 요 맛집 이야기를 블로그형으로 바꿔서 확인해 놓을게요. 자, 내 블로그에 가서 제가 요 맛집 이야기를 눌러보면은 이게 블로그형이에요. 블로그형은 최근에 내가 적은 블로그가 펼쳐져서 보이는 형태가 블로그형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밑에 제가 뭐 일상 이야기 요거 눌러볼게요. 요거는 이제 앨범형인데 얘를 눌러서 보면요,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형태인지 차이가 보이죠? 그래서 블로그형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내가 적은 글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러니까 블로그를 작성할 때 블로그에 적은 글이 많지가 않을 때는 블로그형이 더 유리해요. 왜냐면 그냥 최근 적은 글이 크게 보이니까요. 근데 내가 적은 글이 많고 사람들이 그 중에서 이제 골라서 보게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앨범형이 맞겠죠? 앨범형은 내가 포스팅한 게 이렇게 대표 이미지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올려져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뭔가 이렇게 딱 사각형 앨범으로 예쁘게 되어 있다 보니 내가 보고 싶은 걸 꾹 눌러서 바로 열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바로 앨범형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블로그형과 앨범형 차이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앨범형이 이쁜 것 같아 라고 해서 처음부터 앨범형을 다 만들어 놓으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이 되냐면요, 내용을 별로 안 적으면 뭐 없어 보여요. 제가 이거는 일부러 3개만 좀 올려봤는데 뭐가 없죠? 되게 썰렁하죠? 근데 만약에 이게 제가 에디트 가서 엘리 서재라는 걸 비공개하려는 게 아닌데 블로그형으로 바꿔서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 블로그에 가서 아까 제가 엘리 서재 얼마나 썰렁했는지 아시죠? 딱 들어가 보면요, 딱 최근에 제가 게시글 올렸던 엘리 서재라는 그 카테고리에 최근에 올렸던 것보다 확 펼쳐져서 보이니까 내용을 많이 적었는지 뭐 그러니까 포스팅을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이거는 딱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요 앨범형 말고 블로그형으로 글을 쓰시다가 어느 정도 글을 많이 적으셨을 때는 나중에 앨범형으로 바꾸시면 돼요. 바꾸는 건 언제나 에디트 가서 바꿀 카테고리를 고르고 그냥 글보기를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제 거에는 이렇게 자물통들이 보이는데요. 이 자물통은 비공개 게시판이에요. 비공개 게시판이라는 건 나로 로그인했을 때는 보이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게시판이 비공개 게시판이에요. 그래서 내가 블로그에다 일기를 쓰겠다 이런 분들이 혹시 있다면 블로그의 한 게시판을 비공개로 만들어 놓고 쓰셔도 돼요. 물론 비공개를 푸는 것도 가능하니까 내가 나중에 뭐 비공개를 풀겠다면 공개로 바꾸셔도 되는 거고요. 어쨌든 비공개 게시판이라는 카테고리, 그러니까 비공개 카테고리에다가 글을 적게 되면은 그 글은 비공개 글이 돼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물론 우리가 블로그에다 쓰는 이유가 마케팅이거나 남들이 이제 봐서 우리가 어떤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당연히 비공개를 하면 안 되죠. 공개 게시글을 올려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일기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게 좀 부끄러울 수 있죠? 그럴 때는 비공개를 한다 보시면 되죠. 또 한 가지 제가 이용하는 목적은 이 비공개 게시판은 위젯을 만들 때도 활용을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에디터 2.0 버전을 쓸 수가 있는데 11월까지라고는 하죠. 이 2.0 에디터로 글을 쓴 게시글이 그 위젯 게시글이 사람들한테 보이면 좀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비공개를 만들어서 담아놓는 용도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용도로 쓸 때 이런 비공개 게시판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블로그 글에 보면요. 블로그시 질문들이 달려 있을 거예요. 뭐 이상한 질문이 하나씩 와 있죠. 이게 블로그시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블로그를 운영을 하려고 처음에 만들었을 때 블로그에 적어도 사람들 반응이 없으면 썰렁하니까 사실 잘 안 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블로그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질문이에요. 그럼 이 질문을 굳이 내가 받아보아야 하느냐? 꼭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필요 없다 싶으면 블로그시 질문을 배달 중지를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 블로그시 질문이 뜨지 않으니까 그래도 좀 편하게 보일 거고요. 글 관리의 댓글은 댓글들만 모아서 보는 게 글 관리의 댓글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글 적은 거를 눌러서 뭐 댓글을 바로 보거나 답글을 남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댓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그는 내가 얼마나 태그를 많이 썼나 이런 건데요. 제가 아마 요 근래 썼던 건 뭐 다이소에 대한 거를 좀 많이 썼나 봐요. 그래서 태그를 포스팅에 적었을 때 몇몇 개의 포스팅에 적었나 봤더니 다이소가 한 3건 정도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왜 체크하냐 이걸 좀 말씀드리자면 블로그 같은 경우는 지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생각할 부분이지만 지수가 높으면 우리 글이 상위 노출되기도 쉽고요. 또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수를 따질 때 신뢰성이라는 신뢰성이라는 그런 채점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태그들을 보았을 때 그와 관련된 태그가 많다면 그 부분이 조금 더 이 블로그는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특화된 블로그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주겠죠. 그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글 저장이라는 메뉴는요. 내가 글을 저장해서 PDF로 만들어서 보관을 한다든지 할 때 활용하시는 메뉴예요. 그리고 동영상을 올렸을 때는 내 동영상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언제 올렸고 몇 번이나 재생이 됐었는지 이런 통계 정보까지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플러그인 연동 관리의 그린 리뷰 배너는 사실 별로 쓰질 않으니까 요거는 제가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고요. 애드 포스트라는 게 있어요. 블로그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애드 포스트일 건데요. 우리가 물론 블로그로 내 상품을 선전해서 홍보를 해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꼭 그런 목적이 아니더라도요. 내 블로그 포스팅에 광고가 자동으로 붙게끔 해서 사람들이 클릭했을 때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애드 포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애드포스트를 걸 수 있는 목적? 조건이라고 한다면 일단 블로그를 운영을 한지, 그러니까 블로그를 처음 개설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평균 방문객을 따지는데 평균 방문객 페이지 수 이런 걸 따지는데요. 오늘이 8월 11일이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오늘 애드포스트 신청을 했다라고 한다면 네이버 측에서는 7월달 한 달간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방문을 했고 그리고 페이지 뷰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요. 그래서 승인을 내주거나 반려를 하게 되는데 보통 승인 조건은 한 월에 이제 일발 방문객이 100명 이상씩 된다라고 할 땐 웬만해서는 승인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드센스나 다른 요소들보다 승인을 내서 블로그 자체에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요소라 보시면 되는데 약간 좀 짜달까요? 얘가 비싸게 막 엄청 많이 돈을 받고 이렇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렇게 보니까 최근에 저는 55,000원 정도를 받았네요. 그쵸? 근데 어쨌든 블로그를 통해서 내가 글을 적은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누군가 그냥 보는 것으로만 수익이 난다라고 한다면 해볼 만한 그런 부분일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저는 지금 그냥 대충 굴리는 블로그지만 진짜로 매일마다 글을 쓰시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운영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애드포스트로도 꽤나 높은 수익을 받는 거를 확인했었거든요. 저는 그래봤자 한 달에 한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 받나요? 아마 그 정도인 것 같은데요. 만약 그렇게 운영하시면 15만원, 20만원 이렇게도 받는 것 같아요. 한 달 했을 때. 그러면은 뭐 용돈으로는 쏠쏠하죠. 그쵸? 자, 요런 부분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내 블로그 통계. 제 블로그는 요 근래 제가 많이 안 올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 많이 그래도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오늘까지 조회수는 아마 오늘 조회수는 71건 정도 됐고 동영상 한 건 재생을 해서 봤네요. 자, 이런 식으로 방문했을 때 조회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마 다이소 신발 접착제를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노원역 샤브샤브, 그 다음에 다이소 실리콘 얼음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았다고 보여요. 동영상 재생해서 본 거는 요거 GS 편의점 커피를 봤네요. 유입 경로가 어디서 들어왔는지 상세 유입 경로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니까는 통합 검색 모바일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모바일에서 검색을 많이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얘네들을 눌렀을 때 어떤 그 단어로 검색을 해서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어서 평균적으로 내가 조회가 얼마나 사람들이 봤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제 조회수는 총 85건이 일어났네요. 그쵸? 한동안은 방문객 1000명도 됐었긴 했는데요. 안 쓰면 이렇게 됩니다. 예, 요 근래 오늘 한번 쓰고요. 아마 8월달 내 쓴 적이 없을 거예요. 아무튼 보통 블로그를 키울 때는요. 하루에 한 개씩 꾸준하게 적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키우면 금방 커요. 그런데 제가 게을렀죠. 그죠? 예, 인정합니다. 예, 그런 거 맞춰주시면은 조회수는 키울 수 있는 부분이라 지금도 보면은 모바일에서도 많이 찾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계속해서 꾸준히 올리면 아마 200명, 300명 아마 금방금방 올라간다라고 보여지고요. 재방문율과 평균 사용시간 보면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 포스팅을 읽는 시간이 대략적으로 2분 15초 정도 걸린대요. 그러면 기를 때는 아마 3분 54초까지도 간 적이 있나 봐요. 예, 대략적으로 내 포스팅을 읽는데 사람들이 이 정도 시간이 걸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정보가 좋다. 그죠? 즉 블로그의 입장에서는 방문자가 많으면서 재방문도 잘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정보가 좋다면 사람들이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겠죠. 이게 바로 페이지의 체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높아지게 책정이 되었을 때 블로그의 지수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내가 게시글을 적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그렇게 상위 노출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입자 분석이나 시간대 분석해보면요. 제 블로그 들어오는 사람들은 몇 시쯤에 많이 들어왔고 성별이나 연령은 어느 나이대가 많이 들어왔고
어느 기기로 많이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볼 수 있어서 재밌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동영상에 대한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얘기를 드렸고,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라는 이런 통계 분석 툴도 있는데요. 제 블로그에 조회를 해서 들어온 게 유입 검색어가 다이소 실리콘 얼음 트레이나 신발 전용 접착제, 아마도 다이소 제품들을 사람들이 제일 좀 많이 찾아보셨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채널 조회수에 대한 게 일별로 나오는데, 어제는 106건, 뭐 오늘은 85건 이렇게 나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등수는 실리콘 얼음틀이나 카카오 프렌즈 가습기 고장 이런 쪽이 많이 나오죠. 한동안은 제가 카카오 프렌즈 제품들을 되게 좋아했어서 많이 올린 적이 있다 보니 카카오 프렌즈가 아직까지도 많이 찾아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런 통계 정보가 되게 잘 되어 있는 게 네이버 블로그이기도 해서 사람들이 어느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가고요. 다음 시간에는 블로그 글쓰기 들어가는 걸로 할 거예요. 근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요거는 진짜 거의 책에 있는 내용대로 한번 써보면서 블로그의 그 에디터 기능에 대해서 익혀볼 거고요. 그 이후에 아마 다음 주 정도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정도에는 내가 직접 포스팅을 할 사진들을 찍어서 포스팅을 할 거예요. 그 예시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잠깐씩 보셨죠? 요거 요런 식으로 작성하는 걸 나중에는 이제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